안녕하세요. 경기도 한 도시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의 유부녀입니다. 저는 부부 사이의 문제나 시어머니와의 사건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와 그로부터 벌어진 큰 사건에 대해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전개가 있어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고 순조롭게 자라왔던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업무를 하다가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가 아직 싱글이었을 때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싱글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회사 사장님이 보증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남편을 처음 만나고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외모는 준수했으며 성격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과묵한 남자를 선호하는데 그가 필요한 말만 하고 쓸모없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둘이 연애를 하며 귀여운 수다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40대 초반이었고 연애를 더 이어가기보다는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서 느낄 수 있어 의심 없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어서 1년에 2번 정도 찾아뵙는 것이 전부였어요. 시댁이 멀수록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댁 식구가 우리 부부와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바로 시동생과 동서였는데 우리보다 결혼을 5년 빨리 했고 벌써 2살이 지난 조카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조카의 애교를 보며 아이를 낳고 싶긴 했는데 남편이 목표하는 게 있어서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맨노는 이렇게 성실하고 직관적인 사람, 이야 브로즈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아주 잘할 것 같아서 믿고 응원한단다.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생각보다 선반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어.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자기 잠이 설칠 뿐. 그래서 걱정되어서 그에게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고 구제가 많이 어렵고 불편한지 물어봤어. 그러나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기로 결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은근히 회인했어. 여보, 일이 힘들어 보여. 얼굴이 지쳐 보이고 몸 부담과 마음 부담이 많이 된 것 같아 보여. 미안하지만 사업하려고 했는데 의도한 대로 이루지 않은 거래처 확보에 문제가 있나 봐. 경쟁 업체들에게 모두 빼앗겼어. 내가 못난 탓이라 그러지. 벌써 이 정도로 되었어. 그래서 그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이야. 그럼 내가 도와줄까? 자금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힘내서 해봐. 난 너를 믿어. 너의 진심이야. 아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가 써도 돼. 이 사람이 꼭 종자처럼 말하네. 우리 부부야. 부부는 일심동체인 줄은 몰랐어. 아니 알아. 뭐 그래. 그럼 내가 나 좀 도와주라고?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 볼게. 그래.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가 안 되도록.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까. 힘내. 저는 그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1년 내내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완전한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매달 발생하는 매출은 직원들의 월급과 세금, 생활비만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 계획했던 임신이 찾아오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임신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일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 대화를 좀 더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눠봤습니다. 그이는 자신의 꿈 때문에 자식을 굶기고 싶지 않다며 사업을 과감히 접고 다른 직업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많이 제출한 남편은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과장 출신 남편을 뽑는 대신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회사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남편은 임시로 알바를 하러 다녔습니다. 택배 상하차나 공사장 잡부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긴 고민 끝에 저가 회사에서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십수년을 근무한 끝에 퇴직금을 상당히 받아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퇴직금과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차려봤습니다. 본사의 운영 방법과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어 따로 개발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시작하기에 좋았어요. 저는 오전에는 집에서 쉬면서 태교를 하고 있었고 오후에는 가게에 가서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기름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 여보.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 더 쑤시고 걱정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몇 시간씩 치킨집에서 서빙도 하고 포장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매출은 1,000만 원 단위로 나왔는데 제 할 걸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이 직장인 월급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치킨의 원가를 빼고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월세까지 빼니 아쉬운 수입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걸 보니 이렇게 소소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난하고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만삭이 된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잘생기고 멋진 아들을 출산했어요. 제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죠.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산후조리원을 찾아와서 좀 불편한 말을 했어요. 제 멋진 아들을 흉보하는 말을 했거든요. 형님, 애기 뒤통수가 짝짝이네요. 진짜 못난 애가 태어난 것 같아요. 조리원에 있는 아기 중에서 최고로 못난이에요. 동서가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나와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참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들을 흉보하는 것은 못 참겠어요. 입이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오버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형님, 치킨집은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건물마다 한 곳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긴 해요. 두 사람이 치킨집에 몇 푼밖에 안 되는 돈으로 붙어서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니 딱하네요. 저는 남편을 잘 만나서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동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것만 해야 하겠죠. 서방님이 의사라는 것은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인데 동서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내 남편을 깎아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놈의 입 좀 가만히 두면 안 될까요? 형님, 자격지심이 있으신가요? 제 남편이 잘나서 호강한다는 말이 그렇게 안이 꼽게 들리셨어요. 형님이야말로 말씀하시기 전에 화부터 내는 걸 고쳐야 합니다. 두 분이 전문대를 나와서 그저 그런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사업을 말아먹은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하여튼 마지막 치킨집은 잘 되길 바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새겨 들으세요. 요즘 치킨집이 하루에 한 집씩 망한다고 뉴스에도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알았어요. 우리가 분발해서 안 망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동서는 서방님이 대학병원 의사에서 팔자 좋게 논다는 걸 매일 듣는다. 자랑하려 했습니다. 동서의 발언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기분 나쁘게 했고 서방님 또한 동서를 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정하려고 해봐도 타고난 인성 때문인지 그 모양인지 그분은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은 나는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치킨집은 남편 혼자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동서의 말대로 치킨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크게 좋지 않아 유치원 외의 조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가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 시우가 혼자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길래 보니 중학교 문제집을 푸는 것이었어요. 문제집은 제 아들의 것이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가져와 교탁 밑에 넣어 놓았는데 시우의 손으로는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시우가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었고 애플이 과정이나 답을 모두 맞췄어요. 저희 시우라는 아이가 그냥 뒤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 쓴 것일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답안지를 진작에 뜯어버렸어요. 이건 제 아들 시우가 푼 것들이라고요.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수학학원을 보내거나 따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이가 그러시겠죠. 아, 근데 시우는 제 아들이 앞에 푼 수학 문제를 읽어보고 바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쉽게 풀었거든요. 시우는 영재입니다. 어머님, 제 아들이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푼 수학 문제집을 풀었다면서 영재라는 말을 전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축하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영재 테스트를 받게 하고 학업을 빨리 마치고 대학에 보내는 게 요번 일입니다. 답장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영재들은 어린 나이에 대학에 가서 많은 것을 연구하는 인재로 살아간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줬는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고 놀란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시우가 영재인 것 같대. 우리 테스트를 받으러 가볼까? 영재 여보는 그냥 수학을 남들보다 빨리 익힌 거야. 요즘이 똑똑한 아이들은 다들 빠르게 중학교 교과서를 공부하고 그렇다던데. 괜히 넘겨짚지 말고 그냥 애들답게 놀면서 크게 하자. 만약 여보가 그렇다면 시우한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테스트 받아보자고 말이야. 테스트만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영재라고 하더라도요. 괜히 학교를 빨리 졸업시켜서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돼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거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영재 테스트를 보게 했어요. IQ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빠르게 문제를 푼다는 걸 보았어요. 이후 시험지를 확인한 선생님은 우리 부부에게 시우는 분명한 영재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를 본 선생님이 몇 년 만에 보내는 천재인지 모르겠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어요. 시우는 정말로 천재예요. 이런 아이는 우리나라의 보물이 될 위인입니다. 부모님이 얼른 학교 조기 졸업시키시고 함께 같이 발전시켜주세요. 높은 곳에 당신을 이끌어줄 정도로 뛰어난가요? 이게 참 고민이네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영재라고 천재라고 해도 8살 아들에게 너무 공부 부담을 주는 건 싫다며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크게 해주자고 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반반이라서 그래서 아이들과 둘이 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지 물었죠. 시우야, 엄마가 하는 말에 부담 안 갖고 생각을 대답해 주세요. 공부는 쉬운 것이 재미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 것을 배우러 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들이나 누나들과 함께 공부를 할 생각에는 어떻게요? 에이, 내가 싫어.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제일 좋아. 엄마. 나 전학 보내려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었어. 어린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괜한 짓을 했던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아들을 평범하게 키운다고 했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똑똑한 머리로 크게 성공하길 바랐고 그래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의
생일에 시댁으로 놀러 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조카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지 밥상 앞에서 문제집을 푸는 중이었더라고. 시경아. 문제집을 그만 풀고 시우와 좀 놀아주세요. 오랜만에 사촌을 만난다고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시우가 서운해하잖아. 동서가, 형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공부가 재미있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게 교육했다고요. 이제는 시경도 적응해서 공부가 재밌다고 합니다. 지금 푸는 문제집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제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채점해보면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점. 제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고 조카가 밥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꺼냈습니다. 어머, 우리 시경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동서는 좋겠다. 당연하지요. 제 아들은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노벨상도 받는 위인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저희 동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제 아들이 조카가 푸는 문제집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필을 하나 들어 빈 종이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들이 조카에게 보여주고 말했어요. 형, 이 문제를 잘못 풀었어. 내가 푼 게 정답이야. 봐봐. 그랬더니 동서가 제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어요. 야, 너가 뭘 아는데 내 아들한테 훈수를. 더 어린아이의 아들이 어디서 주제넘게 형의 문제집을 대신 푸는 바람에 혼란스럽습니다. 동서야,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왜 내 아들 머리를 쥐어박는 거야? 가만히 둬요. 멍청한 놈아, 형이 공부하는데 헛짓거리하고 있으면 화가 나. 나는 자네 아들만 소중한 건가? 내 아들이 푼 것은 청담, 성적 테스트, 맞잖아. 여기 해설집을 봐봐. 동서야,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은 천재야. 테스트 성적이 천재라고 했다고. 형님, 색깔이 심해. 형이랑 아주머니는 전문 대학 수준인데 어떻게 천재가 나올 수 있겠어? 형님, 문제 하나 푼다고 다 천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 당장 내 아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싫은데요. 버릇없는 녀석이 혼나면서 커야 한다고요. 시호에는 뒤통수가 짝짝이라서 그런지 약간 별종 같아요. 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혼나고 싶어. 역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이래서 어울리면 안 되나 봐요. 남편 식구라서 어쩔 수 없이 왕래하고 있었는데 괜히 놀아준 것 같아. 이봐요, 형님, 무식한 소리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내 아들 생일날 언성 높이는 거야? 방해하려 하려거든 꺼지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는 동서에게 제 아들이 맞은 꿀밤을 돌려줬습니다. 주먹으로 세게 동서의 머리를 내려쳤더니 동서의 눈깔도 뒤집혔습니다. 이 무식한 년이 뭐 하는 거야? 내가 형님이라고 대우해주니까 내가 등신으로 보였냐? 천박한 년아, 너 오늘 애들 앞에서 망신 한번 당해봐라. 누가 할 소리? 너같이 오만방자한 년은 내가 답이야. 내 아들 건드리는 게 오늘 나한테 토해지게 맞을 줄 알아. 저와 동서는 동시에 머리채를 잡았고 따귀와 발차기를 주고받으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우리 둘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들과 조카를 먼저 방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여 그 사이에 두 여자는 심각한 싸움을 벌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인 영재가 싸움을 멈추도록 어쩔 수 없이 개입하자 저는 한 대라도 더 이겨내려고 손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내 아들보다도 문제를 못 푸는데
엘리트라며 동선의 아들이 서방님보다는 내년답다고 짓거리며 학교에서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아도 운이 닮은 것 같다고 어리석은 말을 하자 동서와 저는 지나치게 예의를 넘어선 행동을 하며 욕설까지 들으며 맞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엄히 꾸짖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머리를 맞고 제가 무시당했으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앞으로는 동서와 만나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이후 시동생과 둘이 가끔 만나서 안부만 전하는 사이로 지내겠다고 했어요. 이에 동서와 조카 아이를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이자 남편의 치킨집 일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 면서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시험으로 끝내고 과학고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 과학자 시우야, 넌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싶다고 했었잖아. 마음이 바뀌었나 봐. 학교 공부는 저에게 너무 쉬웠고 중학교 책도 몰래 공부했는데 쉬웠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17살 때 과학고에 입학했고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부는 고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우 본인도 영재인 것을 알고 더 빨리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허락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가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초등학교 때 실컷 놀았으니 이제부터는 공부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등교육을 빠르게 마치고 과학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만점을 받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를 못해줄까 걱정이었는데 스스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과학고에 입학하자 그냥 고맙고 자랑스러웠어요. 얼마 후에 학교 입학식이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강당에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 남편이 누군가를 발견하더니 그에게 악수를 하고 포옹했어요. 그 사람은 시동생이었고 그 옆에는 동서도 있었습니다. 조카도 과학고에 입학한 거였어요.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놀랐더니 제외되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통서, 오랜만이야. 그리고 축하해. 시경이가 과학고에 합격했대. 악순으로 변했어요. 근데 시우가 왜 과학고에 벌써 왔냐? 중학교 갈 나이인데 무슨 백이라도 쓴 거야? 왜, 동서, 우리 형편에 무슨 백을 쓰겠어? 시우가 영재라서 시험 치고 합격했어, 이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시우가 하나 해냈네요. 어쨌든 과학고에 들어갔으니 대단해. 그렇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수석이야. 1등으로 들어왔다고 장학금 받아서 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동서 말투가 예전과 다르지 않아서 제가 한 방 먹여줄 생각으로 아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휙 돌려 버리더군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전방으로 고개를 돌려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조카가 같은 과학고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같은 반이 돼서 동서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어요.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면 언제나 동서가 있었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방문해도 늘 동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조카 칭찬도 하고 농담도 건네봤는데 동서는 제 아들이 이런 나이에 과학고에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동서는 계속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제 아들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는데 동서는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더군요. 한 식구긴 하지만 남들보다 못한 모습이었죠. 저는 동서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과학고 같은 반 학부모들은 돌아가면서 집으로 초대하며 친목회를 했는데 제 차례가 와서 주말에 초대해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9명의 엄마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동서도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연기하듯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마 형님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형님의 요리는 최고네요. 응, 그렇지.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다른 엄마들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동서지간인 걸 알고 있어서 부러워하듯이 눈으로 쳐다봤어요. 한 엄마가 말하길, 한 집안에서 둘이나 과학고를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며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엄마는 친척끼리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니 부러워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던 중 몇몇 엄마들이 술을 찾아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꺼내었죠. 그리고 다 함께 건배를 하면서 목을 씻었어요. 한두 잔만 마시고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동서가 술이 먹고 싶어서 소주를 물컵에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 연하고 품나더군요. 벌써 취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는군요. 저는 동서를 말리려고 소주병을 뺏었습니다. 동서야,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야 짜증나게. 너만 주목받으니까 열받아서 더 마셔야겠어. 동서야, 여기 우리 둘뿐만이 아니야. 다른 엄마들도 있는데 말 조심하고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좀 누워. 웃긴 일세야네. 새끼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 아들이랑은 상대가 안 돼. 왠지 알아. 우리 부부는 시경이를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수 있거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해도 된다고. 근데 내 집 상황은 어때? 치킨 팔아가지고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잖아. 쌍크지 주제 영재학교 지랄났네. 요즘에는 개나 소나 과학고에 들어오네. 동서가 주사를 부리자 다른 엄마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신발장에서 동서가 하는 말을 모두들은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 시경이 형이 이번에 꼴찌했던데요. 반에서 꼴찌는 물론이고 전교에서도 꼴찌예요. 성적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어떤 새끼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해서요. 실제로 형에게는 공부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작은 엄마가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식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망치면 어떡하냐고요. 뒤에서 나쁜 소리 하는 애들은 조롱해도 된다고 우는데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를 조롱해서요. 어떻게 이러다가 치킨집으로 살 풀어놓는 거 뒷바라지 해줄 거예요? 비아냥거릴 거예요. 작은 엄마,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스스로 할 테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만 나가주세요. 제 아들이 제대로 대처할 테니까요. 동서는 화가 나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말리려고 하자 주먹을 여기저기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결국 학부모들은 입을 다물며 우리 집을 떠나갔고 동서는 제 아들을 때리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저는 동서를 밀쳐밀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동서는 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강렬하게 나를 쳐다봤어요. 그냥 봐주세요.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할 거니까요. 괴짜 같은 자식아, 넌 내 아들한테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들었니? 작은 엄마, 희경이 형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데 학교 다니기 싫다며 떠들고 있대요.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형을 위로해 주세요. 아들아, 녀석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 치고 받았다네요. 이번에도 동서가 미치광이처럼 뛰어들었네요. 결국 저는 동서를 꽉 잡고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도 작은 엄마에게는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고 일러줬습니다. 조카 아이가 부끄러운 비밀을 밝힌 것은 너무한 일이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날 동서는 다시 주사로 인해 거리가 멀어졌어요. 많이 보던 동서 씨를 종종 모임에서 만났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동서 씨의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두꺼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하자 아들은 이번에도 1등을 노려보겠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고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어 해서 1등이라는 욕심을 내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부모를 위하는 게 능통했답니다. 얼마 후 기말고사를 치르고 재채점하니 아들은 총 2문제를 틀렸다며 아쉬워했어요. 이번에는 전교 1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며 남편과 나는 미리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1등을 놓치면 내년에 장학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자 우리 부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등록금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진심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시우야, 1등이 아니어도 돼.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도 네 등록금은 내줄 수 있어. 이제는 성적으로 사과하지 않아도 돼.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부부는 안방으로 가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능 성적이 발표되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전교 4등이네요. 근데 시경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뭐? 시경이가 1등을 했다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1등을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작은 엄마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아들 정말 수고했어요. 전교 1등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죠. 며칠 휴식을 취하도록 해.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동서에게 축하를 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사이 좋아지도록 해야겠어요. 더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에 꼴찌라는 비밀을 말한 아들 대신 사과할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꼴사뿐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모두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동서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고 누구세요? 라며 동서가 물었습니다. 동서야, 동서야 라고 말했어요. 설마 형님이에요? 동서가 다시 물었어요. 여기에 왜 왔어요? 시경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축하하러 왔다고 하고 실수로 비밀을 밝힌 것과 사과도 할 겸 해서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동서요? 야, 이런 거지 같은 여자야. 내 아들이 1등을 했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온 거야. 아니야? 축하나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꺼져. 그리고 학부모들 앞에 있을 때는 아는 척하고 다른 때엔 서로 시선을 피해서 대하자. 멍청한 여자야. 분명히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지만 내가 죄송하러 온 거야. 얼굴 보고 대화 좀 나누면 안 될까? 아니, 내가 보면 속이 메스껍고 밉스럽게 느껴져. 내 아들은 앞으로 계속 1등을 할 테니까. 별거 아닌 것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봐.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경찰을 불러내기 전에 당장 꺼져. 동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는 애들 생각해서 화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여기 오지 않았어야 했네. 알았으면 꺼지라고, 이년아. 재수 없어서 당장 사라져.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무언가가 뿌려졌어요. 바로 소금이었죠. 제가 다녀온 곳이 극도로 싫었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소금을 뿌리더니 저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동서지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동서와 말을 섞지 않기로 했다. 결심했어요. 동서 아파트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아울렛에 가서 아들에게 선물할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버스를 타려다 정류장에 있었을 때 오픈카가 한 대 지나가더군요. 남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동서였고 운전석의 남자는 시동생이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컹거려서 모르게 택시를 잡고 오픈카를 쫓았습니다. 다행히 차가 막혀서 오픈카는 빨리 달리지 못했고 탄 택시와 거리가 금세 좁혀져서 계속해서 미행할 수 있었어요. 오픈카가 주차된 곳은 모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나는 낯선 남자의 팔을 껴안고 모텔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의사실용성이 가져다주는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어린 남자에게 유혹당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촬영해두고 계속해서 감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시간 뒤 모텔에서 나온 동서와 불륜남은 즉시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힘들게 몸을 썼음을 나타내는 듯이 배가 고팠는 듯한 표정이 그들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따라가 식당으로 들어가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가려가면서 갈비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불륜 대화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 자기 덕분에 1등을 했어. 너무 고마워. 고맙긴, 자기가 돈도 주고 나랑 사귀어 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 그러고 보면 자기 아들이 과학고에 입학한 건 사건이야. 꼴통 하나가 과학고에 보내려고 비싼 돈을 들이고 나한테 몸까지 줬잖아. 아,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과거에 보내고 싶었어.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잔 건 내 아들 때문만은 아니야. 내 남편이 고자인 건지 아예 부부 관계가 없어. 아들을 낳고 쭉 굶고 살았다니까. 내가 젊은 애인 만나니까 얼마나 살맛 나는 줄 알아? 오, 내가 좋긴 좋은 모양이네. 좋았어. 그럼 우리 관계는 앞으로 계속 함께 하자. 우리 형이 과학고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자기 아들은 계속 전교 1등을 유지할 거야. 고마워, 자기야. 근데 시험지 유출한 걸 걱정하지 마. 우리 형한테 아쉽지 않게 돈을 챙겨주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준 돈의 일부긴 하지. 그럼, 자기야, 내 아들을 카이스트에 보낼 수 있을까? 아님 서울대라도?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브로커라서 못할 게 있겠어. 자기 아들을 교장 표창장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과학고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면 수시로. 합격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수능 볼 필요 없다고 패스라고 하잖아. 많이 만들어도 좋아. 우리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다음 주에 여행이나 같이 갈까? 자기가 남편한테 핑계대고 왜 박해도 되지? 당연하지, 아들내미. 과학고 전교 1등으로 올려놨는데 그깟 외박 하나 못 가겠어. 자기야, 나 앞으로는 자기만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제대로 키워줘. 걱정하지 마, 엘리트 코스는 다 내 손안에 있다고 동서와 불륜남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된 걸 경악하고 말해버렸어요. 조카에게는 처음부터 과학고에 갈 재능도 아니었고 1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브로커에게 돈과 몸을 주고 받아낸 것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 엄마가 또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동서를 개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의 기로에 있는 동안 조카 애한테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는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어 모두가 모였는데 동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앞일을 상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열었어요. 전교 4등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전교 1등 엄마입니다. 우리 수경이가 컨디션을 되찾아서 이제부터는 1등. 앞으로는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응, 그래야지. 동서가 주신 돈이 얼마야? 시경이가 1등을 놓칠 때 돈을 쓰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야. 동서가 시경이를 후원해줄 거란 말이야. 별 뜻은 없었어. 우리 아들은 사교육 없이도 성공할 아이거든요. 4등 어머님. 앞으로는 제게 동서라고 하지 마세요. 아, 맞다. 미안해요. 시경 어머님,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문전박대하고 소금을 뿌린 분과 어떻게 교감지간으로 지내나요? 그럼 우리 남남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했어? 저기 교감 선생님 오시네요. 그럼 잡담은 그만. 잠시 후 학부모들이 모인 교실에 교감 선생님이 오십니다. 선생님과 한 남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교감 선생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교감 선생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 다 모이셨군요.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박 선생님은 오늘부로 파면하고 경찰서에 넘길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탁 선생이 돈을 받고 과학고에 입학 시험지를 유출하고 학기 시험지도 유출했습니다. 1학년 중에 브로커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김시경 학생 1명입니다. 시경 어머님과 박 선생님 간의 불륜 관계가 있었으며 돈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지를 거래했습니다. 낄낄거리며 저는 동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식 영감님,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형사들이 학교에 오는 중이니까. 탁 선생과 어머님은 이 자리에서 조사받을 겁니다. 또한 브로커이자 불륜남 박정식도 방금 잡혔다고 하더군요.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동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술을 열었어요. 난 아니에요. 아니야. 교감 선생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아닙니다. 경찰서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브로커와 불륜 관계를 맺고 돈을 거래하여 입학한 후 시험지 유출로 인해 전교 1등을 한 사실입니다. 지금 파 선생님을 초소로 부르기 전에 형사가 오면 조사를 받으세요. 시경 학생은 우리 학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학 조치나 퇴학이 이뤄질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들은 영재이며 과학고 전교 1등 천재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가리켰더니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교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겁을 먹어 도망간 것이었어요. 저와 다른 학부모들도 동서를 따라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서는 두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뛰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는데 실패해 무릎살을 접지 못했더군요. 계속해서 동서 뒤를 따라간 채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발목을 올바르게 굽히지 못해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을 내려가 동서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경 엄마, 그동안 사람을 속이느라 고생했지. 나는 너를 계속 따라가서 진실을 알게 됐어. 브로커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식당에서 나오는 동영상까지 모두 나가 경찰과 학교에 보냈어. 그러니 막 다 해먹으려 들지 마. 내 짓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됐지. 그러니까 내년 이제 끝이야. 알겠어. 멍청하고 어리석은 여자야. 넌 우리 모두의 삶을 망치려고 했어. 나쁜 년, 조카의 삶을 망치고 싶었니? 너의 말이 맞는 게 내 조카의 삶을 망치는 거지만 오히려 그렇게 망치는 거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그 애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해. 내 욕심 덕분에 신경이 몇 해동 안 했는지가 분명해 보여. 그만해. 내 아들도 내게 같은 마음이야. 그리고 내 아들은 영재야. 그냥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내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 니년이 한 신문지고 더 나쁜 게 희경이에 정서적으로 해를 입힌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재정기는 지었습니다. 니년이 뭐라고 멋대로 수다 떨어. 내 아들도 내 생각과 같아. 과학자가 되어 노벨상을 받을 위인이라고 생각해.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뒤에 있던 학부모들은 동서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1층에서 경찰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자 동서가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단 위로 기어가더군요. 그래서 나는 동서의 발을 잡고 끌어내렸어. 희경 엄마, 어디가? 이제 다 끝이야. 연예계 사기극은 이제 끝이라고. 난 죄가 없어. 모두 인연이 모의하는 거라고. 동서는 온몸을 떨며 발광했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았어. 발작을 일으키며 개거품을 토해내더군요. 계단을 올라온 경찰들은 동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마지막 수단인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꾀병을 부리지 말라며 수갑을 채우는 것을 애원했습니다. 형사님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브로큰지 뭔지 나랑 상관없다고요. 증거가 더 나왔고 자백도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억울해요. 형님,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내 아들을 과학고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동서는 열벌건 눈으로 애원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조카 아이를 과학고에 입학시킨 사실과 시험지, 유체불륜까지 싹 다 털렸다고 합니다. 브로커와 박 선생께서 징역을 선고받았고 동서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시동생은 집에 동서를 들이지 않았고 조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대한 위자료를 내면서 이혼했습니다. 조카는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볼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동안의 동서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평범한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동생은 바빠서 동서의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